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이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서해로 북상을 하면서 강한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와 충남에 이어 서울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등 중부 곳곳에 지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태풍 종다리는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중부지방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경기도 화성과 충남 태안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저압부가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수도권과 충남에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경기와 강원, 충남과 경남 남해안에 호우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비와 함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중부 서해안에는 폭풍해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열대저압부가 지나는 길목에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까지 겹쳐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시고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중부 많은 곳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며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이른바 백중사리 기간인 만큼 서해안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홍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도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인가요? 네, 저는 지금 인천 소래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와 만조로 인해 이곳 해수면 높이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또 비도 이렇게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만큼 오늘 하루 해수면 높이는 더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만조 때 바닷물 높이가 가장 높아진다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남해안은 어젯밤에서 오늘 밤, 서해안은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가장 해수면이 높아지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이번 백중사리 기간에 인천과 군산, 마산과 제주 등 전국 20곳에 침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천 소래포구는 내일 새벽 6시 반쯤 바닷물 높이가 최대 967cm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오늘 새벽 5시부터 인천과 경기도 시흥, 김포, 충남, 태안, 보령, 전북, 고창, 부안 등 서해안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몰고 온 바람과 파도로 바닷물이 더 높게 차오를 수 있어서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태풍 종다리로 인한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제9호 태풍 종다리로 인해 전국에서 모두 차량 16대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소방당국도 침수된 주택과 차량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을 구조하고 40곳에서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경주시 불국동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주민 6명이 근처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가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국립공원 8곳 201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20곳, 산책로 277곳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소래포구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이 비구름의 영향 때문에 충남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는 밤사이 9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대전은 오전부터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도 약하게 불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람에 습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충남 태안과 서산, 당진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세종과 부여, 청양 등 10개 시군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태안에는 90.5mm, 서산 59mm, 당진 33mm의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태안에는 시간당 55mm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충남 태안에는 산사태 경보가, 당진 서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충남 소방에는 정전과 배수작업 요청 등 9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천군에선 바닷물 원류로 서도초등학교 앞 해안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곳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도 내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나 해안가 저지대, 굴다리, 하천,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낙뢰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폭풍 해일 특보도 확대하고 있어서 해안가 저지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으로 이 시각 현재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YTN 이다스 시스템으로 곳곳에 CCTV 영상 보고 계십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인데요. 지금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풍 때문에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늘이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 앞서서는 청둥이 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관측이 되고 있지 않은데 비 또한 거세게 내리고 있어서 갓길에 빗물이 고여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보라가 이는 모습도 연신 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열대저압부 중심 부근이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앞으로도 천둥, 번개가 요란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교 제2경인선 동측 고가교입니다. 역시나 이곳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TV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은데요. 노면이 많이 젖어 있어서 미끄러워 보입니다. 또 빗줄기가 뭉쳐서 쏟아지는 듯 워낙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어서요.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차들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거센 물보라가 일기도 하고요. 차량 이동량이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차들도 안전에 유의해서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빗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차들 특히 서행해서 운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인천은 해수면이 많이 높아져 있는 지역입니다. 대교 아래로 보이는 게 지금 바닷물인데요. 날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파도의 물결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집중되고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지역 함께 보시죠. 자, 출근 시간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교통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차가 굉장히 많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하남으로 가는 올림픽 대로의 방향이고요. 오른쪽이 김포 방향인데요. 자, 인천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에도 곳에 따라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접어들어서 굉장히 많은 차량의 소통 흐름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정체된 상태여서 그렇게 빠른 모습이 보이진 않고 있지만 비가 내리는 만큼 운전하실 때는 각별히 감속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 등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집중이 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곳에 따라 있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비상등 반드시 켜시고 서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안전거리 넉넉히 두고 평소보다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재난보도 시스템으로 현재 호우 상황 각 지역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기 위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무대에 오릅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는 이번에 흑인 여성 대통령 탄생을 위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전화통화로 해리스에게 지원을 약속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뒤 가장 늦게 해리스 지지 선언에 나선 민주당 주요 인사였습니다.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의 사퇴 결단과 해리스의 후보 지명 과정에 마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오바마를 꼽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08년 다크호스였던 오바마 캠프의 문을 지방검사였던 해리스가 일찌감치 두드렸다며 두 사람의 인연을 조명했습니다.
데이비드 플라프 등 오바마의 핵심 측근들이 최근 해리스 캠프에 합류한 것도 뗄 수 없는 둘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전당대회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중의 인기가 높은 미셸 오바마 여사도 특유의 연설로 무대를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 You don't stoop to their level. No, our motto is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경합주 순회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공권력 강화를 주제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특히 해리스는 과거 흉악범을 풀어준 검사였다며 대통령이 되면 범죄와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Kamala Harris will deliver crime, chaos, destruction, and death. If she's allowed to b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you'll see levels of crime that you've never seen before. 하지만 트럼프의 연설 장소가 과거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의 본산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이번 대선이 범죄자를 잡는 데 일생을 바친 사람과 KKK가 활동하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사람 사이의 선택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패배했던 노스캐롤라이나가 공화당 우세 지역이 아닌 경합 지역으로 재분류되는 등 판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예측 기관인 사바토의 크리스털 볼은 해리스의 지지율이 경합주로 분류된 조지아주보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더 좋게 나오고 있다며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치상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가 더 유리하지만 조지아주는 흑인 유권자 인구가 많아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미 대선에서 제3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독자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 진영에 합류하는 방안을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케네디 측이 밝혔습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부통령 후보 니콜 셰너헌은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제3당을 창당할 경우 트럼프의 표를 더 끌어가 해리스의 당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를 접고 트럼프에 가세하는 것이 또 다른 선택지라며 다만 대선 출마를 포기한다면 지지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해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에 성공한 우크라이나가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동부전선 공세가 그대로인 데다가 기습을 당한 본토에서도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어서 전세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최대 35km까지 진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63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마을 93곳을 확보했다고 밝혀 전날보다 13제곱킬로미터, 마을 한 곳이 더 늘었습니다. Головком доповів по оновленнях на Кур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Ми досягаємо визначених цілей. 쿠르스크를 흐르는 세임강의 주요 교량 3개를 폭파하면서 러시아군이 고립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위성 사진을 보면 러시아는 금세 임시부교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접경지 3곳에 작전사령부를 새로 설치하고 24시간 연락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4개 마을에 대한 공격을 막아냈고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서방 장갑차도 파괴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Пехота была уничтожена, 4 техники, взяты как трофеи, 2 страйкера, 1 Каугар и одна канадская машина Рошель Сенато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뉴욕, 러시아식 이름으로는 노브고로드스크에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방어기지인 토레츠크까지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본토 공격으로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키려던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실패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정예 병력을 주요 전선에서 빼낸 셈이고 보급선 방어와 겨울철 대비를 생각하면 러시아 본토 공격은 도박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전기차가 값싼 건 국가 보조금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를 문제 삼아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추가해 최고 5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비아디 등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앞으로 관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추가 폭은 17.0에서 36.3%포인트. 현행 관세율 10%에 더하면 최소 27.0에서 최고 46.3%일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관세 폭탄을 때린 겁니다. 중국산 테슬라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모가 적다며 9%포인트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한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협상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지난 6월에 예고한 것보다 추가 관세율을 조금 낮춘 이유입니다. It is for China to propose a solution that is WTO compatible and that addresses the issues and subsidies, illegal subsidies as we see them.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EU의 추가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EU의 조치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가 하면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도 취했습니다. EU가 내놓은 추가 관세는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까지 관보에 게재된 뒤 시행됩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상향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트럭과 버스 등 모두 7대가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지하철 공사 현장 부근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전면이 심하게 부서진 채 인도까지 점령했습니다.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망가졌고 도로 주변에는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8톤 트럭이 앞에 있던 버스를 제치려다 마주오던 반대 방향 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는 충격이 심하지 않아 승객들은 부상을 피했습니다.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이렇게 연쇄로 이렇게 추돌을 한 거예요.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추돌하다 보니까 앞에 쫙 밀고 이렇게 나가버렸는 거예요. 도로 한복판이 뻥 뚫려 있습니다. 주변은 통제됐고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 감전동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 지름 약 4m, 깊이 3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과 구청은 복구가 끝나는 대로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교동 6층짜리 고시원 건물 2층에서 한밤중 불이 났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방 안에 있던 대형 배터리에서 시작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제 배터리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추측이 무슨 오토바이 배터리냐 무슨 배터리냐 그 방송이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경남 남해군 미조면 육지와 섬 사이 해상에서는 예인선이 끌던 바지선 구조물이 송전탑 전선을 끊어 조도와 호도 두 섬 주민 50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해경과 남해군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의 국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진 협의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회담 의제와 장소, 공개 여부 등 세부 사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이나 청문회 같은 정쟁 정치 중단과 민생 대책,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등 3가지 의제를 제시했는데요. 이에 맞서 민주당은 민생 논의에 더해 최상병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까지 3가지 의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늦추는 내용이 포함된 택시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정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째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재석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에 반발해 불참한다는 방침입니다. (8월 21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다들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놀러가서 가볍게 술 한 잔씩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런데 과음하고 수영이나 운전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5명 중에 1명은 음주 수영이 원인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자체가 늘었습니다. 월 1회 이상 과음을 하는 폭음률도 37.4%입니다. 술 소비가 늘면 사고 위험도 덩달아 늘겠죠. 특히 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 휴가철엔 더 위험합니다.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의 절반이 8월에 발생했고요. 최근 5년 동안 22명이 음주 수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여름철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연말과 비슷한 정도라고 하네요. 또 열대야에 잠을 청하려고 한 잔씩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들기 위해 취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숙면을 취하기는 어려우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름철 안전사고와 질병 예방을 위해서 모두 절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 제조사들의 화재 매뉴얼에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을 끄려면 침수조가 필요한데 화재 매뉴얼에 물을 뿌려서 진압하라는 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제조사는 모두 7곳. 이들이 공개하고 있는 화재 매뉴얼을 보니까 대응 방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전기 소화기로 통하는 C급 소화기로 불을 끄라는 식인데 완전 진압에는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시판 중인 소화기들로는 전기차 배터리에 불을 끌 수 없다고 알려져 있죠. 매뉴얼을 보고 더 헷갈려서 오히려 피해가 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운전자 개인이 불을 끄려다 크게 다칠 수도 있겠죠. 전문가들은 전기차 운전자들을 위한 공통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대피 후 신고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기차만 화재 위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에 가려진 관리 사각지대,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화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 아파트로 가보시죠. 전기 오토바이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야외 주차장이었고 불이 빨리 꺼져서 망정이지 옆에 전기차로 옮겨 붙었다면 또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전기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줄여서 P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PM 화재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 51건이었는데 지난해에만 612건, 4년 사이에 12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 문제는 PM 안전 관련 지침이 제대로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험 보상 기준도 현실성이 떨어지는데요. 주행 중일 때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식입니다. 전문가들은 PM이 안전인증 절차가 부족해서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고 대책뿐 아니라 PM 화재 관리 시스템도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금생, 페르소비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기업에서 Z세대 5대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A작입니다. AI와 시작을 합친 건데요.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다양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도파민은 독서와 도파민을 합친 말인데 다양한 공간에서 독서를 즐기는 취향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합니다. 금생은 말 그대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고 방식인데요.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페르소비는 뭘까요?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외적 성격, 페르소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행태고요. 마지막으로 친친폼, 친한 친구끼리만 접속하는 플랫폼으로 소통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이 키워드들은 실제 사업과 마케팅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도파민과 페르소비에 좀 공감이 가는데
지금 보시는 Z세대 시청자분들 얼마나 공감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조사를 봅니다. TV 시청자들에게 핫한 키워드를 뽑자면 50대 연애 예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20대 사랑만큼 두근두근하고 풋풋한 중년의 사랑에 시청률도 함께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지기 친구에서 최근 데이트에 나선 배우 김승수, 양정아 씨. 이 방송 보는 순간 최고 시청률이 17.8%였습니다. 시청률 10% 찍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인기가 정말 엄청나죠. 또 개그맨 신염서 씨는 썸 타기 2달 만에 손잡기에 성공했는데 야, 이런 게 인간 승리다.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기분이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또 50대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연애 프로그램도 화제입니다. 인기몰이 배경은 뭘까요? 어른들의 사랑이지만 더 수줍고 서툴러서 애틋한 매력인가 봅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서 보여주는 모습에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8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혼한 아버지가 아들의 억대 교통사고 보험금도 안 주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까지 내렸지만 아버지는 감감무소식인데요. 법원의 판단도 통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 때 아버지 차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친 18살 A군. 어려운 가정 형편에 힘겹게 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국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1년여 뒤 아버지는 A군 앞으로 나온 상해보험금 3억여 원을 가져갔고 얼마 뒤에는 어머니와 이혼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귀가 한쪽이 안 들려가지고 그게 너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아버지가 보험금으로 저를 치료를 받게 해주고 간호해줬으면 그래도 중증까지는 아니어도 경증으로 있었을 거예요. 이후 어머니에게 50만 원씩 드문드문 보내주던 양육비도 5년 전부터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A군은 지난 2018년 아버지를 상대로 보험금 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도 내려졌지만 아버지는 주소를 옮겨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예 소장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애들 아빠 이름으로 통장이나 그런데 거의 돈이 없고. A군의 어머니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아버지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 압박 절차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에서 이기고도 또 다른 압박 수단을 찾아야 하는 지금의 절차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양육자에 대한 책임을 좀 무겁게 보는 추세이긴 한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양육비가 절실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밖에서는 많이 논의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자들이 이제 구체적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쪽 부모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잇따르는데 이혼 가정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의 2차 공판기일이 오늘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네, 역시 오늘 오후 4시 반쯤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오늘 재판에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가 거짓말이었다라고 시인한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결과 오늘 오전 10시쯤 나옵니다.
시민단체가 난민 신청자의 면접 녹화 기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 공개 소송 항소심 결과는 오후 2시에 나오는데요. 앞서 1심은 난민 신청자가 원하면 법무부가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오전 10시 반부터는 입법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예정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가 우려는 한풀 꺾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번에도 연 3.5%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준금리는 13연속 동결될 거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물가가 넉 달째 2%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금리를 내리기에는 집값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우려했습니다. 5월 말 6월, 7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모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들썩이는 집값에 가계대출 오름세도 꺾이질 않아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선 전제돼야 될 거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좀 잡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그나마 10월에 좀 일찍 인하가 될 함께 발표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5% 유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수출이 호조되고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성장률 지표 자체는 유지하지 않을까. 다만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는 건 전망치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추석이 이제 한 달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앞두고서 물가 점검이 시작이 됐는데 앞서서 장마랑 폭염 때문에 채소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들 연이어 전해드렸는데 지금 배추값이 폭등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추값이 이달 초만 해도 한 포기에 5,000원 초반대였는데요. 19일 기준으로 한 포기당 6,888원으로 7,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전월 대비로 치면 무려 4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이상 기온 영향으로요. 한낮에 33도를 넘어서는 찜통더위가 장기화됐고 그다음에 작년보다 배추 재배 면적이 감소한 것이 출하량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9월에 이른 추석이 있기 때문에요. 추석 직전인 9월 초에 재배량이 집중되게 만들도록 농가에서 배추를 심는 시기를 늦췄습니다. 네. 그것이 8월 상순과 중순의 출하량을 더 크게 줄이는 바람에요. 지금 배추값이 상승을 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축된 배추 물량을 하루에 최대 400톤 방출을 해가지고 이달 하순 이후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매번 오른다 소식만 전해드리다가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랄까요? 어제 이제 추석도 가까워지는데 다행히 과일값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백도 복숭아 10개 소매 가격은 19일 기준으로 18,496원으로요. 지금 전년 대비 30.31%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샤인머스켓 포도 2kg 가격 역시 28,790원으로 전년 대비 21.81%로 감소하고 감귤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5.1%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추석을 앞두고 햇과일들이 이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과 생산량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20% 늘었고 배도 지금 현재는 저장돼 있는 배가 유통되고 있어서 가격이 높은데 올해 출하량이 전년 대비 14.1% 증가할 거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햇과일들이 풀리게 되면 가격은 더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참
과일이 이렇게 안정적이라는 소식이 좀 한편으로는 반가운데 지금 태풍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날씨들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래서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날씨는 이상기온 영향으로 종잡을 수 없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작황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태풍이 추가적으로 올 가능성도 높아서 태풍 피해가 크게 되면 채소 과일 가격은 언제든지 재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태풍 종다리 같은 경우도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됐지만요. 강한 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가 되고 있어서 네. 추석 전에 또 다른 태풍까지 북상하게 되면 지금 과일 가격이나 채소 값은 재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통해서 추석 전에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쏟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뭐 시기가 시기인지라 먹거리 물가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값은 또 하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논을 갈아엎은 농민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지 쌀값이 10개월 연속 하락을 해서 지난해 10월보다 가마당 4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올해 재고가 많은 데다가요. 쌀 소비는 식습관의 변화로 이제 빵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은 많이 됐는데 소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쌀의 일종의 과잉 생산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은 양곡관리법으로 인해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쌀값 하락을 방어해주기 때문인데요. 이런 네.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쌀에 비해서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가루쌀이라든지 콩밀 등 그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제도가 지금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거든요. 그래서 예. 전략작물 직불금을 좀 늘려가지고 쌀 재배 면적은 줄이고 대신 가루쌀과 콩밀 등의 재배 면적을 늘려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쌀 가격을 안정시켜서 농가 소득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다음 달 초 쌀 수확기 대책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공공비축 물량 쌀 45만 톤을 좀 사들여가지고 쌀값을 방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참 농민들이 이제 자식처럼 기른 벼를 직접 트랙터를 갖고 갈아엎는 모습이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다음 주제를 또 넘어가서 우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 대기업도 늙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요 대기업에서 이 50대 부장님들이 20대 사원들보다 더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리더스 인덱스라는 업체가 매출 순위 500대 기업 중에 임직원 세대별 현황을 공개한 123개사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은 22.0%, 20대 비중은 21.6%가 돼가지고요. 50세 이상이 지금 20대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기존에 20대 직원이 많았던 IT, 전기전자 업종 같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좀 20대 직원 감소폭이 커졌고요. 예. 그다음에 유통, 통신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도 20대 이하 직원이 감소하고 50대 이상은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런 대기업 고령화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저출생 고령화 영향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업의 채용 방식이 대규모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경력직 위주로 변화한 것이 큰 원인입니다. 예. 그러면 가장 궁금한 점은 왜 기업들은 갑자기 대졸 신입 직원을 대규모 공채하다가 경력직 위주로 채용 방식을 바꿨을까요? 이 문제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6년간 대학 등록금을 동결시킨 그 가격 통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대학에서 사실 새로운 과목을 개발한다든지 교원을 채용할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그러면 대졸자들의 결국은 노동 생산성 저하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업이 한 번 신입 직원을 채용을 하면 해고나 아니면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졸 신입 직원을 대규모 공개 채용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능력이 검증된 경력직 위주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또 이제 역설적으로 지난 7월 기준으로 아무 일 없이 일자리도 없고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심지어 자기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쉰 청년이 43만 3천 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역시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이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 수준,
그다음에 기업 규모, 내가 대기업에 취업을 했느냐, 중소기업에 취업했느냐, 아니면 고용 형태, 내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나, 첫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느냐가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저희 임금 수준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경직성,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직을 하는 게 어려운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서 비롯되기 때문에 대졸자들 입장에서는 첫 직장을 대기업이랑 정규직으로 잡기 위해서 취업을 미루고 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또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노동 취업 시장에 고민이 되는 단면까지 짚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뉴욕 증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새 계속 일주일 넘게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조금 조정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8연속 상승을 마감하고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S&P 지수,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가 다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앞두고 좀 상황을 관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있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에 대한 좀 힌트를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관망세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숨고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잭슨홀 미팅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관건은 이제 인하 폭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빅컷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저는 0.25%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최근에 그 소매 판매가 좀 호조를 보여서 오히려 증가를 했죠. 이것은 미국의 내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내리면 오히려 물가가 재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전망보다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경기 침체 우려도 상당히 크지 않다. 경착륙 우려가 크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0.5%포인트씩 빠르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 지표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0.25%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이고 이것을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역시 암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연착륙에 걸맞는 인하가 예상된다라는 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